윤동주 시인의 현세적인 부끄러움은 1917년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하루 전부터 비롯되어 만 27년 2달 보름 남짓 사이에 걸쳐 한국 문학사의 어두운 공간을 밝음으로 메꾸었다. 그의 푸르디 푸른 일생은 사실상 부끄러움을 떨구지 못한 하루가 아니었던가 싶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동주는 저 푸른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자세로 짧은 생애를 채웠다. 참으로 무서운 젊은이였다. 그렇다고 해도 밤을 지새워 오는 벌레인 양 부끄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기에 그는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구슬 같은 땀도 흘려야 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결국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게 된 배경은 그가 누구 못지않게 인생을 참회하며 깨닫는 경지에서 살게 된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살기 어려운 인생의 하루하루 속에서 어쩐지 시가 쉽게 씌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새로운 부끄러움에 사무치는 마음이 되었다. 그의 원천적인 부끄러움은 스스로가 깨닫는 마음, 곧 날카로운 자각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았다. 윤동주의 길이 부끄러움을 통한 깨달음의 길임을 염두에 둘 때 그의 시 또한 부끄러움의 미학이 아니 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부끄러움은 참회와 구원을 약속하며 인간 완성의 길에 이를 수 있는 비교적 쾌적한 양식이기도 하다. 푸른 나이로 젊음의 심지가 타들어가도록 그는 노래 중에 노래, 시 중에 시만을 뜨거운 사랑으로 읊조리며 순교하는 마지막 정열을 내쏟는다. 그것은 새벽의 소리였다. 양심의 리듬이었다. 새날의 예언이었다. 그것은 줄기찬 참회여서 어딘가 부끄러운 얼굴이었다. 그 자신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 앞에서 뼈저리게 느낀 근원적인 부끄러움의 시학이었다. 1945년 2월 16일 수일을 걸친 청년 윤동주 시인이 옥창 너머의 하늘을 쳐다보며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적의 나라 큐슈 후쿠오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죽음은 하나의 완성이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자 하여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길을 홀로 남아 걸은 때문이었다. 윤동주는 가야 할 길을 홀로 끝까지 걸으면서 하늘의 시인, 바람의 시인, 그리고 별의 시인이 될 수 있었다. 더욱이 그의 세계는 깊디 깊은 우물이었다. 달과 구름과 바람과 가을과 함께 추억처럼 외딴 우물 속에 담겨진 사나이 윤동주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오똑하게 쪽 곧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 그는 한마디로 미남이었다. 투명한 살결, 날씬한 몸매, 단정한 옷매무새, 이렇듯 그는 멋쟁이였다. 그렇다고 그는 꾸며서 이루어지는 멋쟁이가 아니었다. 천성으로 우러나는 멋을 지니고 태어났었다. 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휘갈겨도 태산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직하고 씩씩한 기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몹시 단정하고 결백했다. 모자를 비스듬히 쓰는 일도 없었고 CCC라는 글자가 새겨진 교복의 단추를 모로 기울어지게 다는 일도 없었다. 양복 바지에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일도 없었고 신발은 언제나 깨끗했었다. 20대 전반 연희 전문 시절 윤동주 청년의 초상화다. 요컨대 젊은 여성이면 누구나 다 연모의 정을 품음직한 그러한 의젓한 젊음이었다. 그런데 그 믿음직하고 씩씩한 기상의 사나이가 언제나 새로운 길로 내닫는다 함은 상상만 하여도 숨찬 감회를 자아낸다. 윤동주의 생애에 있어서 태초의 아침은 1917년 12월 30일에 밝아왔다. 만주국 간도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파평이 본관인 윤영성님과 김용여사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의 본명은 윤동주이지만 아명은 해완이었고 동요를 발표할 무렵의 필명은 동주인 적도 있었다. 손이로 누이가 있었으나 어려서 세상을 여의었고 손아래 누이로 해원, 동생의 일주, 광주를 두어 삼남일녀는 간도지방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라났다. 1910년 국치 이후 간도지방은 민족운동의 근거지로 주요 구실을 하게 되는데 윤동주의 선대는 일찍이 1886년에 함경북도 종성을 떠나 북간도에 옮겨 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 하현대에 와서 자동에서 명동촌으로 옮겨 정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1900년 아버지의 나이 6세 무렵이었다. 미개척지에서 자수성가한 집안이어서 동주의 유년 시절은 그다지 구김살 없는 생활 환경이었다. 당시의 명동촌은 교육 종교는 물론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점에서 관북 일대의 중심지로 통하였다. 더욱이나 1899년 회령에서 이거해온 규암 김양년이 선각자로서 근대화 운동과 교육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명동촌은 신문화 운동의 요람이 된 상태였다. 할아버지 때에 기독교에 입교한 집안에서 규암 선생의 누이를 부인으로 맞이한 아버지 영석은 명동중학교 출신으로 북경 유학을 다녀와 명동학교 교원으로 봉직하던 때 맏아들을 보았다. 동주 남매들이 태어난 명동집은 마을에서도 돋보이는 제법 큰 기와집이었다. 마당에는 자두나무들이 서 있었고 올박 북쪽에도 수십 수의 살구나무와 자두나무가 과원을 이루었다. 동력 쪽대문 밖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 큰 오디나무가 있었다. 우물가에서 보면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당과 총각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학교 건물과 주일 학교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마련이었다. 동주의 유년 시절은 교회당에서 울려오는 평화로운 사랑의 종소리에 젖을 때가 잦았다. 명동촌의 산천은 그의 시심을 싹트게 해줄 만도 하였다. 9세의 명동 소학교에 들게 된 혜완이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늑한 자연 환경 속에 뛰놀며 동심과 시심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 선바위라는 삼형제 바위는 서북 쪽에 우뚝 솟은 절경으로 이 고장 사람들의 공원인 셈이었다. 봄이면 마을은 온갖 꽃과 향내음 속에 묻힌 무릉도원이고 여름은 푸른 전원이었으며 가을이면 산의 단풍에 불길이 타오르고 황금 물결이 들판을 주름잡았다. 겨울 또한 그 설경이 이만저만 아닌 데다가 사냥과 썰매타기 등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마련이었다. 동주 소녀는 이런 대자연의 은총 속에서 16세까지 명동촌 시대를 보낸다. 그의 전반생이 명동촌 시대라면 그의 후반생은 타량 시대가 된다. 명동촌은 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의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다. 강북에는 동준의 집이 자리 잡은 학교촌을 비롯하여 세호동리 등 여러 마을들이 1km 간격으로 연하여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강남에도 큰 사동, 작은 사동, 수남촌 등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촌 입구 첫집인 동준에는 그 마을 일대에서 드물게 보는 벼농사를 짓는 유복한 집안이었다. 소녀는 12~13살 무렵부터 서울에서 나오는 어린이, 아이생활 등 아동 잡지를 열심히 읽는 한편 소학교 그부들과 함께 새 명동이라는 등삽한 문예지도 만들었다. 그림에 남달리 소질이 있던 동주 소녀는 13세답지 않게 예쁘고 품위 있는 솜씨로 책을 꾸며내는데 재미 붙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동안 일본에 건너가 도쿄 유학을 하는 관계로 소학교의 교사를 그만두고 있었고 동주가 1931년 졸업할 무렵에는 윤영춘 당수기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3월 25일 명동 소학교를 졸업하는 동급생 14명 가운데는 고종사촌 송몽규, 당숙 윤영선, 문익환, 외사촌 김정우 등도 있었다. 외사촌은 규암 선생의 조카로 그도 또한 나중에는 동주를 따라 문익환 목사와 함께 시인이 되었다. 가락나무 우거진 야산 기슭에 교회당이 버티고 서 있다. 그 옆으로 두 채의 집이 있는데 그 옆집이 바로 동주네였다. 정남향의 기와집 좌우와 후면에는 과목들이 들어차 있으며 뒷문으로 나가면 외딴 곳에 깊은 우물이 있었다. 동주 소녀는 마을 친구나 학교 그부들과 함께 과수원 울타리 구실을 하는 뽕나무에 올라가 오디를 따먹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시원한 물맛을 보는가 하면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소리 지르기도 했다. 그의 시 자화상은 이러한 소년 체험에서 우러난 것임이 틀림없다. 큰 대문을 나서서 왼편으로 돌아 큰 길로 접어들면 동쪽 가락나무 숲 위로 교회당의 십자가가 보인다. 그는 주일 학교도 다니고 성탄절이면 집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새벽에 송가 준비를 하기도 했고
밤샘을 하며 꽃송이를 만들기도 했다. 두툼한 옷차림의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개가죽 버선 차림으로 새벽 눈길을 거닐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구가하는 기쁨을 누렸다. 새벽의 아들답게 동주는 새벽이 오면 들려올 나팔 소리를 예감하며 성십자가 언저리를 서성거리는 희망의 마음이 되어 보고는 하였다. 햇빛을 쫓던 소년 동주의 마음은 집들에서 밤낮으로 바라다보는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었다. 그렇게도 높다란 첨탑에 그의 꿈은 맴돌고 있었다. 휘파람이라도 불며 서성거리다가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와 거룩한 피를 묵상한다. 괴로움의 숲속에 행복은 숨어 산다.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대로 있을 동주 그가 아니었다. 모가지라도 들이밀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는 세찬 결의를 마음속에 다져두는 동주였다. 거울같이 맑고 밝은 마음에 뛰노는 그의 순결한 피는 이미 꽃처럼 피어나는 체온이었다. 어두워가는 하늘을 우러르며 어디까지나 조용히 선혈을 쏟고자 한 매섭도록 심오한 양심 선언은 작품 십자가에 아낌없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명동촌 시대의 싹튼 의연한 시심에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소년 시절 교회를 이웃한 그의 나날은 믿음의 나무를 키우게 했고 조국을 등지고 쫓겨와 사는 만국민의 비애에 적게 했다. 동주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며 배그민족에 대한 이웃사랑에 눈뜨는 계기는 매우 진귀한 체험이었다 아니할 수 없다. 명동촌의 태고연한 설한풍은 하나의 로고스여 말씀이었다. 아침에 로고스이고자 했던 동주가 태고연한 자연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기는 명동촌 시대부터였다. 1931년 봄 명동 소학교를 마친 동주는 졸업기념으로 파인 김동환 시집 국경의 밤을 학교로부터 동기생들과 함께 나누어 받고 고향에서 심리 동남방에 있는 따라즈 중국인 소학교 6학년에 편입하였다. 따라즈는 우리말로 대랍자인데 이국 소년, 소녀들과 1년간 같이 공부하며 이 학교를 수료하는 동안 그는 별 해는 밤에 나오는 중국 소녀 폐, 경곡들의 이름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된다. 이듬해 4월 16세의 동주 소녀는 고향 명동에서 30리 길인 용정의 은진 중학교에 진학함과 아울러 고향을 등지고 그의 집도 용정으로 옮아 살게 되었다. 14년 서너 달 만에 용정시대는 막이 내리고 그는 결국 타양살이에 젖어 사는 첫발을 디딘다. 인구 5만의 용정시에 이사한 후 아버지는 인쇄소를 내었다. 용정가 제2구 1동 36호 20평 초가집에 살면서 약 5년 기간에 걸친 초기 작품을 동주 청년은 습작하였다. 은진 중학에 다니는 용정 시대에 그는 이를테면 만능의 학생이었다. 교우지를 손수 발간하고 축구 선수로 뛰는가 하면 웅변에도 당당 1등을 하는 재능을 보였다. 폭넓은 교내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침착한 성미인 그는 수학에도 취미를 붙여 특히 기하학에 심취해 있기까지 했다. 집에 오면 미싱을 돌리며 재봉 솜씨까지 발휘하는 특이한 중학생이었다. 1934년 18세의 동주는 삶과 죽음, 초한대 등의 시와 동시를 썼다. 무서운 아이 동주는 벌써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며 삶을 확인한다. 하늘 한복판에 그의 노래를 영원한 음정으로 던진다. 새날을 찾으며 그의 의식은 오늘과 내일 사이를 넘나든다. 1935년이었다. 봄부터 그는 용정중앙교회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부푼 꿈은 보다 멀리에 있었다. 동급생 송몽규처럼 북경으로 가느냐 아니면 문익환처럼 평양으로 가느냐가 문제였다. 제법 존재론적인 투사를 시도하며 나날이 놀라울 만큼 성장하는 가운데 그는 푸른 공상의 날개를 일단 고국의 품, 평양에 펼치게 된다. 평양 숭실중학교에 전학한 그는 기숙사에 틀어박혀 문학 수업에 몰두하며 20대를 맞이한다. 평양 시대의 동주는 향수가 스민 가락의 시 작품을 선보인다. 창공, 남쪽 하늘, 황혼, 비둘기, 종달새,
닭 등에 그런 정서가 무르녹아 있음을 본다. 갓 20대에 접어들어 교내 문예지 편집을 맡아보던 평양 학창 시절도 7개월 만에 막이 내려진다. 1936년 4월 어느 날 아침 예배 시간이 끝나자 학생들은 신사 참배를 배격하는 시위를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숭실학교는 일제당국의 검은 손에 의하여 폐교의 비운을 맞이하였다. 동주는 용정으로 돌아와 광명학원 중학부 4년에 편입하여 학업을 계속하며 동시쓰기에 주력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농구 선수로 활약하였다. 그 해에 이어 1937년 사이에 동주는 가장 왕성한 작품 제작에 임한다. 1936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24일까지 사이에 씌어진 작품은 무려 40여 편이나 된다. 한편 37년도에 접어들면 작품 세계가 더욱 성숙해져서 중기시의 면모가 여실해지기 시작하면서 수편의 시를 통해 눈부신 수확을 거둔다. 연길에서 나오는 천주교회 기관지 카톨릭 소년 잡지에 많은 동시를 발표하는가 하면 일요일이면 용정중앙교회 주일 학교에 나가 계속 아동들을 지도하는 윤청년이었다. 그의 중기시를 30년대 말까지로 잡을 때 38년 2월 중순 광명중학교를 졸업한 후 4월 초순 상경하여 연희 전문 문과에 진학하고 시작 활동에 정진하는 기간이 여기에 충당된다. 38년도에 산울림, 비오는 밤, 새로운 길 등과 39년도 지필에 장미병들어 자화상 등은 습작 시절의 그림자가 완전히 가셔진 것이 아니기는 하여도 때로는 생활 속의 괴로움을 노래하기도 하며 막연한 방황에서의 탈피를 어느 정도 지향하기에 성공을 거둔다. 새로운 길 이후 사랑의 전당, 자화상, 소년에 이르면서 그는 시를 쓰는 보다 명료한 자각과 작품다운 시를 얻는 역량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아픈 인식은 사회적 상황에 눈을 뜨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아늑한 호수의 평온을 멀리한 채 동주 시인은 폭풍 앞에 선 시대의 아들이 된다. 과연 세계와 동주 앞에는 존엄한 산맥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접근한 22세의 청춘은 민족 현실을 자각은 하면서도 회의와 범민의 오솔길을 명료하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찢겨진 자의식의 갈등에서 신음하면서 보다 탁월한 시의 완성이나 행동의 선택에는 아직 미치기 어려웠다. 그 무렵에 산문 달을 쏟아를 보아도 그는 다정다감한 예술학도에 불과할 뿐이며 무사의 마음으로 투지만만하게 달을 쏘지만 관념적 허세에 맴도는 수준이었던가 싶기도 하다. 그동안 젊은 그의 독서 편력은 정지용, 변영로, 한용운, 김동완, 이광수, 주요한, 양주동 등 그리고 키엘케고르 등이었다. 의학을 전공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주가 문과 지망을 실현한 것은 하나의 쾌재였다. 윤동주는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연희 동산에 상륙하였다. 동주가 얌전하고 말이 적고 행동이 적은 편이라면 몽규는 말이 거칠고 행동 반경이 큰 편이었다. 그러면서 시를 같이 공부하고 창작도 같이 하였다. 외운에 강한 동주는 다정하고 재미스러운 반면에 굳센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슬리퍼 짝을 질질 끌고 기숙사에서 강의실로 들어오기도 하는 동주는 손진태, 이양아, 최현배 등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동주는 기숙사의 다락방에서 누상동 또는 아현동 하숙집으로 옮겨 머물며 작품 활동에 몰두하였다. 송몽규가 문예부 책임을 맡고 있는 문우진은 연희 전문 문과의 발표지였는데 여기에 시 자화상과 새로운 길을 발표하여 윤동주의 실력이 새로이 인정받기도 하였다. 학교 기숙사 시절 그는 밤을 낮잠다시피 하며 늘 무엇인가 쓰기를 계속했다. 너그러운 성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동주였다. 여름 어느 날 저녁이었다. 고등계 형사가 서대문 경찰서에서 기숙사로 들이닥쳤다. 압수된 일기, 노트, 원고, 그리고 책보따리와 함께 그는 곧 연행되어 갔다. 철저한 베일 성향인 그는 일본 옷을 걸친 친구들을 못마땅해 하였고 일본어 사용도 경계하였다.
며칠 동안의 호된 고초 끝에 풀려나온 그는 수심에 잠겨 있으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언제인가는 소공동 헐리우드 다방에서 친구들과 만나다 일경에 체포돼 연행된 적도 있었다. 1941년 5월 말께 그는 정병욱과 함께 김송 자택인 종로구 누상동 9번지의 하숙을 들어 예술적인 분위기에서 흐뭇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다. 1941년 6월 전후의 작품이 비교적 많이 씌어진 것도 이 분위기 덕택이었다. 아침마다 뒷산 인왕산 중턱까지 산책하는가 하면 방과 후에는 충무로 일대의 서점들을 순방한다. 다방에 들러 음악을 듣는 적도 있고 영화를 볼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러한 일상생활에 쉬이 변화가 왔다. 요시찰 김송 주인이 함흥에서 상경하자 고등계 형사가 저녁마다 찾아왔기 때문에 그해 여름방학 후에 그는 정병욱과 함께 부가현동 하숙집으로 옮겨갔다. 연희 전문 시절 방학이면 그는 용정으로 갔다. 감리교회에서 열리는 학이 아동 성경학교에 나가서 장덕순 등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열의를 다하였다. 새벽 5시부터 어린이 지도를 하는 일이 끝나면 친구의 동생인 장덕순을 데리고 해란강가를 거닐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이 동주의 권고에 따라 후일 문학 수업을 연희 전문의 적을 두고 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노릇이었다. 언제나 자상한 사나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거들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고향에선 들길 산책을 자주 했는데 그의 산책길 옷차림은 삼배나 옥양목의 한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흔히 책이 들려있기 일쑤였다. 1939년 하반기에 동준에는 용정에서도 정안구 제창로 1에 20으로 이사하였다. 산책 코스로도 그만인 언덕 아래 제법 큰 집이었다고 전한다. 늘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훤칠하게 큰 키와 미남형으로 다정해 보이는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방학이면 틈을 내어 외삼촌 규암 선생한테 한문을 배웠다. 전문 학교 상급 학년 무렵에는 불어를 독습하기도 했다. 구성직에 노래 부를 줄도 아는 그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를 비롯 희망의 나라로 먼 산타루치아 그리고 목동아 등을 즐겨 불렀다. 1942년 12월 27일 연희 전문 졸업과 함께 윤동주 시인은 19편으로 된 완숙기의 대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77권을 한정부수로 출판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100편이 넘는 시 중에서 1941년 14편을 비롯한 19편이 정선된 것만으로도 25세 윤동주는 시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적 완성의 경지를 넘보는 양심의 승리자였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그치고 만다. 그 20일 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본격화한 때의 시집 간행이란 그 유예가 불가피했다. 이듬해 동주는 뜻한 바 있어 일본 유학의 길에 오른다. 그래서 부득이 창씨 개명까지 해야 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지울 수 없는 오점이었다. 그는 토쿄 리쿄 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으나 여름방학 때 간도 용정에 와서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다가 다시 도일한 뒤 교토 도우시샤 대학 영문과로 옮겼다. 1942년에 간도 방문이 그의 생전의 마지막 길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 그는 그해 겨울 방학에 가족이 있는 용정의 좀처럼 나타나 주지 않았다. 그는 이 해의 참회록, 흰 그림자, 흐르는 거리 등을 남겼다. 그 뒤 만 2년간의 작품이 유실된 채 이들로서 동주의 종악장을 삼아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1943년 동주는 여름 방학이 되어도 귀환할 줄 몰랐으며 무슨 사건 혐의가 씌워져 교토 대학생인 송몽규와 함께 일본 경찰에 피수되었다. 사상범이 된 그들을 카모가와 경찰서에 구금되어 푸른 하늘을 그리워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해가 바뀌어 28세의 윤동주 시인은 6월의 재판이라는 이름의 군국주의 법정의 각본에 따라 2년 실형을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이감되었다. 독방에 그는 고작 성서와 귀뚜라미의 노래 따위로 위로를 받으며 대화를 상실해 갔다.
더욱이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게 되는 잔혹한 압제 속에서 생명의 촛대는 그 심지가 날로 줄어들기만 할 따름이었다. 그의 마지막 해 1945년의 햇살이 퍼지면서 민족 광복의 서색도 동력에 어른거릴 때였다. 1월이 가고 2월이 왔다. 매달 5일까지 도착되던 옥중 편지마저 가족들에게 끊겨진 삭막한 하루하루가 무겁게 흘렀다. 그런 어느 일요일 숨막힐 듯 메마른 간도 용정집의 전보 한 장이 날아들었다. 사망 통지였다. 1945년 2월 16일에 29세를 일기로 윤동주 시인은 한 해 맺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옥중 순절하였다. 그의 운명은 그러나 시와 생활의 일체를 모색한 점에서 한 인생의 완성이기도 했다. 2월 말 윤 시인은 몹시 춥고 흐린 날씨에 영접을 받으며 말없는 환국을 하여 3월 초순 눈보라 치던 날에 용정 동산에 고이 잠들었다. 몇 달 지난 단오절에 그의 무덤 앞에 시인 윤동주 지묘로 된 묘비가 세워졌고 그의 모교 연세대학 캠퍼스에 시비가 건립되기는 한국 정부 수립 20년 후인 1968년 11월 2일이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윤동주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는 한 시인이었다. 어두운 식민지 암흑 시대에 드물게도 빛을 간직한 양심의 시인이었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저항의 방편으로서 시의 문법을 선택한 것 같지는 않다.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저항이 사회 인식을 통하여 점차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성숙해 갈 단계에 그의 작품 활동은 끝마금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본 뒤에 순환받는 집단 존재의 문제에 몰두하려 하던 참에 송몽규들과의 어떤 적극성을 띤 행동 선택에 즈음하여 그만 안타깝게도 불발에 그치지 않았나 여겨지기도 한다. 만년의 작품들 상당수가 몰수당했고 또 전혀 알 길 없는 미수에 그친 이념의 실천을 추적할 수 없고 보면 그의 인생과 문학은 못다 핀 한떨기 꽃송이였다. 그 결과 그가 실제로는 미완의 저항 시인이었으면서도 더욱 더 매혹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은 무엇보다 젊음의 특권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해맑은 시심. 그 스스로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일 수 있게 된 윤동주 시인은 마침내 영원히 젊게 사는 싱그러운 정신사의 흐름을 이루었다.